소설 속에서 주인공 다비드가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자에게 춤을 청하는데 발을 계속 밟는 바람에 1시간 만에 여자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다비드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 더욱 뜻밖이라는 설명이 나중에 이어집니다. 글을 읽은 참가자들에게 다비드가 춤을 잘 추는지 묻자 대부분은 뒤에 나온 설명은 무시한 채 파트너의 반응만을 근거로 그가 춤을 못 춘다고 답합니다. 이처럼 어떤 종류의 글에서든 한번 받아들인 정보를 지우고 다른 정보로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설득의 언어학입니다. 상드린 쥐페레, 스티브 오즈발, 파스칼 지각스 지음, 출판사는 페이지2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인데도 자꾸 들으니 사실처럼 느껴지고 한번 믿게 된 정보는 나중에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득의 언어학은 그 이유를 언어에서 찾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도 반복해서 접하면 익숙해지고 우리의 뇌는 그 익숙함을 진실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정치인들은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이 점점 믿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익숙함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일까요? 이 책은 단어 하나, 말의 순서 하나, 표현 방식 하나가 사람의 생각과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 언어학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여행 책방에서는 설득의 언어학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볼까요? 한번 믿으면 좀처럼 떨쳐낼 수 없다. 끈질긴 잘못된 정보. 우리는 왜 잘못된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왜 좀처럼 바로잡지 못할까요? 이유를 이해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쉽게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잘못된 정보라도 반복해서 접하면 점점 그럴듯해 느껴져 결국 기억에 남습니다. 익숙한 정보는 머릿속에서 처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편안한 느낌을 이미 한번 받아들인 정보라서 생기는 익숙함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서서히 진실로 자리 잡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아는 정보라는 이 착각은 정보를 접하고 수개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주제에 사전 지식이 있어도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중에 더 믿을 만한 반박 정보를 접해도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세계관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정보 은폐와 관련된 정치 스캔들 기사를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과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출처, 즉 같은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이나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유사성이 설득에 미치는 이런 영향은 앞서 여러 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각인되는 과정에서 감정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로 전달된 정보는 중립적으로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표현과 중립적 표현을 비교해 사실로 제시된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살펴봅니다. 결과를 보면 감정적 언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 표현보다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음모론 메시지가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자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면 인지체계가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만큼 정보 출처를 비판적으로 따져볼 여유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는 더욱 쉽게 스며듭니다. 메시지가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지와 별개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 상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를 느낄 때는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담은 메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집니다. 반대로 슬플 때는 오히려 더 따져보게 되어 쉽게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기 쉽고 이런 감정은 각종 음모론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번 기억에 자리 잡은 잘못된 정보는 다른 정보로 바꾸기가 놀라울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 실험이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화재의 원인을 설명하는 글을 읽습니다.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했을 수 있으며 그곳에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자주 보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글 뒷부분에서 그날 기계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앞서 제시된 설명은 더는 타당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글을 다 읽은 뒤 화재 원인을 묻자 참가자 대다수가 여전히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비슷한 현상은 소설을 읽을 때도 나타납니다. 한 연구는 주인공의 특징을 암시하는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다비드가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자에게 춤을 청하는데 발을 계속 밟는 바람에 1시간 만에 여자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다비드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 더욱 뜻밖이라는 설명이 나중에 이어집니다. 글을 읽은 참가자들에게 다비드가 춤을 잘 추는지 묻자 대부분은 뒤에 나온 설명은 무시한 채 파트너의 반응만을 근거로 그가 춤을 못 춘다고 답합니다. 이처럼 어떤 종류의 글에서든 한번 받아들인 정보를 지우고 다른 정보로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떤 정보가 기억 속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인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더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설명이 없는 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화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다른 설명이 없으니 참가자들은 처음 읽은 설명을 그대로 믿습니다. 새로운 설명이 등장하더라도 이해하기 쉬우면서 더 설득력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명한 예로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이 아이들에게 자폐증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사이비 논문에서 비롯됩니다. 이 논문은 심각한 방법론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습니다. 논문에 등장하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백신을 맞기 전부터 이미 자폐증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후 수십 편의 과학 논문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편의 논문만으로도 수천 명의 부모가 자녀의 백신 접종을 포기했고 그 결과 아이들은 심각한 건강 위험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데다 자폐증을 간단히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반면 자폐증의 실제 원인은
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여전히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면 세계관이나 정치적 신념 전반까지 흔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알려진 사례가 2003년 제2차 걸프전을 촉발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 주장입니다. 이후 그런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많은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군사행동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자국의 정치 노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던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사실이라고 믿어온 정보를 더는 믿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사례처럼 잘못된 믿음이 한번 널리 퍼지면 걷어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다고 해도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처음 믿었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부분 기억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정보가 수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기도 하고 그 정보가 결국 사실로 밝혀졌는지 아니면 틀린 것으로 밝혀졌는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잘못된 정보가 자신의 세계관과 맞는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불편한 수정 내용만 골라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와 어긋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특히 원인과 결과 관계를 분명히 짚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실제로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비로소 잘못된 믿음을 고칠 수 있을 테니까요. 잘못된 정보가 이미 널리 퍼진 뒤라면 바로잡는 설명에서 처음 확산된 틀린 내용을 분명하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하면 오히려 익숙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박에 앞서 그 내용이 틀렸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처럼요. 반대로 단순히 부정문만으로 제시하는 것.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 표현을 쉽게 흘려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반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은 다른 생각들과 연결되고 더 잘 받아들여져 오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때 쓰인 논리의 허점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특히 논리 안에 숨은 모순이나 잘못된 논증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면서 세계 평균 기온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전반적으로 기온은 오르기보다 내리는 추세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례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올여름에 얼마나 서늘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처럼요. 그런데 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온 변화를 알 수 없다면서 어떻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을 확실히 언급하여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빈약한 논리를 가리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도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나 공포 같은 부정적 감정이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논증 기술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출처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학계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백신과 자폐증을 연결한 논문을 쓴 영국 의사 앤드류 웨이크필드가 영국에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사실이 그 예입니다. 이런 반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서 나와야 하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집단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문제에도 사실 과학계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때는 쉬운 언어를 쓰고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제일수록 말보다 그림이 흐름과 경향을 훨씬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모론에 깊이 빠져 잘못된 정보를 꾸준히 대거 받아들인 사람은 논리적 설득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세계관과 맞지 않는 정보를 바로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소개한 방법을 적극 활용해 잘못된 정보에 맞서 보도록 합시다. 확신에 찬 목소리의 함정. 단언할수록 커지는 책임의 무게. 1970년대에 미국 언어학자 로빈 레이코프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하기 스타일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선 방식은 단언적 스타일, 뒤의 방식은 종속적 스타일에 속합니다. 단언적 스타일에는 지시적인 표현과 자신감 넘치는 어조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종속적 스타일은 상대를 배려하고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태도가 중심에 놓입니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으므로 종속적 스타일을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여성은 멋진, 훌륭한 같은 평가 형용사를 더 많이 쓰고 상대가 말을 이어가도록 격려하며 맞장구를 자주 칩니다. 종속적 언어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안 그래요? 처럼 질문하거나 있잖아요. 알다시피 처럼 담화 표지를 씁니다. 같은 망설임 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속적 스타일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돌려 말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창문 닫아 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대신 창문 좀 닫아줄래요? 하고 부탁하는 식이죠. 또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는 경우도 더 드뭅니다. 레이코프의 연구 이후 남성의 단언적 스타일과 여성의 종속적 스타일을 비교하는 연구가 잇따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성별 차이에 관한 레이코프의 직관은 주로 서로 모르는 남녀 간의 대화에서만 드러납니다. 여성끼리 이야기할 때나 여성이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종속적 스타일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외과 의사가 남성 환자에게 말할 때는 단언적 스타일을 씁니다. 그 상황에서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사니까요. 전문성이 사회적 지위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스타일을 다룬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스타일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종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단언적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믿기 어렵고 덜 똑똑하며 심지어 사교성도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상은 설득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실험에서는 같은 메시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들려줍니다. 하나는 망설임이나 맞장구 표지, 간접적 표현 없이 단언적 스타일로 전달하고, 다른 하나는 이런 담화 표지를 넣어 종속적 스타일로 전달합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메시지만 들을 때와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할 때를 비교합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종속적 스타일이 덜 가치 있어 보이는 현상이 온전히 집중할 때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대충 흘려들을 때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종속적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그가 전한 메시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든 마찬가지이고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도 무관합니다. 말하기 스타일은 설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언적 스타일이 종속적 스타일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언적 스타일을 쓰는 게 언제 더 나을까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단호하게 전했다가 들통나면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할 대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거짓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걸러내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의심스러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정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확신에 차서 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두 가지 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쪽은 단호하게, 다른 쪽은 머뭇거리며 제시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 있어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대다수 참가자가 자신 있어 보이는 사람이 단호하게 말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험 후반부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그 정보가 틀렸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답을 제시했던 두 사람 중 한 명을 골라 일종의 처벌로 불쾌하고 재미없는 일을 시키라고 합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부분 자신 있어 보인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연구진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로 조언을 구한다면 둘 중 누구에게 물어보겠는지 질문하죠. 대다수가 자신 없어 보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가 신뢰를 덜 잃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착각과 언어가 만드는 다양한 미스터리. 퀴즈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에 몇 초 안에 즉흥적으로 답해 봅시다. 1.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국기의 나라는 어디일까? 2. 모세는 방주의 동물을 종마다 몇 마리씩 태웠을까? 만약 이탈리아와 두 마리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은 방금 의미적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함정이 없었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주에 동물을 태운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입니다. 이 질문들은 1980년대 초 토머스 에릭슨과 마크 매트슨의 언어심리학 실험에 등장합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응답자의 80%가 함정에 빠져 두 번째 질문에 두 마리라고 답합니다. 이후 수많은 실험이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적 착각을 재현합니다. 1990년대 저널리스트 필리프 방델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계산상 2000년 새해 첫날이 13일의 금요일인데 걱정스럽지 않은지 묻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영상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방주 질문보다 오류를 알아차리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번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질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에 오류가 있으면 그냥 거짓이라고 답하면 된다고 미리 알려줘도 착각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방주에 동물을 태웠을까? 라고 물으면 노아라고 정확히 답합니다. 평서문으로 바꿔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방주의 동물을 종마다 두 마리씩 태웠다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게 해도 3분의 1은 여전히 착각에 빠집니다. 반면 아담은 방주에 동물을 종마다 몇 마리씩 태웠을까라고 물으면 오류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담과 노아보다 모세와 노아 사이에 공통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와 노아는 둘 다 성경 속 노인으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노아 대신 닉슨으로 바꾸면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닉슨은 노아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의미적 착각이 일어나려면 비슷한 맥락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 하나가 오류를 발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후 부상자를 어디에 묻어야 할까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상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고향에 또는 추락 현장에라고 답합니다. 반면 비행기 추락 사고 후 생존자를 어디에 묻어야 할까라고 바꾸면 오류를 알아차리는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존자라는 단어에 살아있다는 정보가 명확히 담겨 있어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실험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오류를 찾기보다 의미가 통하도록 자동으로 고쳐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세기 초 프레데릭 바틀렛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미를 극대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남자가 자기 과부의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읽고도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과부란 남편이 죽은 여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문이 또 있습니다. 이 책은 문학에 필요한 공백을 메운다.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 오류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책은 문학의 공백을 메우는데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고쳐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읽으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문학의 공백 자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상 성립하지 않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장을 읽거나 들을 때 정보의 일부만 피상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말, 큰 효과.
접속사의 기능. 글이나 말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려면 각 명제를 앞선 명제와 명확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명제가 왜 다른 명제 뒤에 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학에서는 이를 의미관계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요리사가 요리를 불 위에 내버려뒀다. 그 때문에 음식을 망쳤다. 2. 장은 금발머리다. 반면 피에르는 빨간머리다. 3. 학생은 짐을 챙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첫 번째 예문에서 접속사 때문에는 요리사가 음식을 불 위에 놔둔 것이 음식을 망친 원인임을 나타냅니다. 두 명제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다른 관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접속사 반면이 장과 피에르의 머리색 대비를 드러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문에서 접속사 그리고는 앞선 명제에 말한 사건과 뒤이은 명제에 말한 사건 사이의 시간차를 나타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접속사는 두 명제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접속사 없이도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불 위에 내버려뒀다. 음식을 망쳤다. 라고 해도 인과관계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암시적이라 추론으로 재구성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접속사를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접속사를 쓰면 문장의 단어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처리해야 할 내용도 그만큼 늘어나고요. 심리학 연구는 그럼에도 텍스트에서 접속사가 자주 쓰이는 이유를 몇 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접속사는 읽기 효율을 높입니다. 접속사가 있으면 바로 뒤에 오는 명제를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추론으로 재구성해야 할 때보다 읽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접속사의 역할은 교차로의 도로 표지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표지판이 있으면 생각하는 수고 없이 빠르게 올바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도 텍스트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명제와 다음 명제가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어 읽기를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매끄럽게 만듭니다. 접속사가 읽기 속도를 높이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텍스트를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접속사로 표시된 관계와 암시적으로 남겨진 관계가 섞인 텍스트를 읽으면 접속사로 표시된 관계를 더 쉽게 기억합니다. 관계의 성격이 눈에 더 또렷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접속사로 명시된 관계를 암시적 관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읽고 난 뒤 내용에 관한 질문에도 더 정확하게 답합니다. 접속사는 다양한 텍스트 장르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히 독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도로 표지판이 더 유용한 것처럼요. 그러므로 모든 학생에게 접속사를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접속사를 틀리게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 언어학은 여기에도 답을 제시합니다. 명제 내용과 맞지 않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읽으면 이해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요리사가 최선을 다했다. 그 때문에 음식을 망쳤다를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를 그런데도로 바꾸면 문장이 완벽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접속사는 의사소통의 귀중한 동반자입니다. 광고 문구처럼 아주 짧은 텍스트에서 접속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득의 언어학을 통해 언어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 사실은 누군가의 언어가 심어놓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은 어떤 영향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설득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